삼성의 휴대폰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2007년 1월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컨퍼런스장에서 터져나온 이 말은 전 세계 IT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발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모토로라의 최고 기술 책임자 마이클 덴버였습니다. 그는 당당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이 휴대폰 시장에서 성공한다고요? 농담도 그런 농담이 없습니다. 그들은 메모리 칩이나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휴대폰은 단순한 하드웨어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브랜드 파워가 모두 필요한 복합체입니다. 삼성에겐 그 어느 것도 없어요. 회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모토로라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2위의 거대 기업이었고 그들의 말은 곧 업계의 상식이었습니다. 레이저폰으로 전 세계를 열광시켰던 모토로라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구 반대편 한국의 수원에서는 한 남자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 신종균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자.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07년 당시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은 노키아가 압도적 1위였고 40%에 가까운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모토로라가 2위로 14%를 차지했고 그 뒤로 소니 에릭슨이 9%, LG가 7%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겨우 6%로 4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마저도 주로 저가형 피처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의 휴대폰 사업은 영원한 이득놀이라고 혹평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기업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맹소했습니다. 심지어 국내 언론조차 삼성 휴대폰 사업 철수 검토해야라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더욱 뼈아픈 지적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기술 전문지 치피다떼는 이렇게 썼습니다. 삼성의 문제는 기술력이 아니다. 브랜드 정체성의 부재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조차 모르고 있다. 노키아는 견고함을, 모토로라는 혁신을, 소니 에릭슨은 멀티미디어를 추구한다. 그럼 삼성은 아무것도 없다. 이 기사를 본 삼성전자 임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기술력에만 의존해왔고 소비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2007년 6월 29일 스티브 잡스가 무대에 올라 아이폰을 공개한 그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대폰이 아닙니다. 혁신 그 자체입니다. 잡스의 이 한마디는 전 세계 휴대폰 업계에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터치스크린만으로 모든 조작이 가능한 혁신적인 인터페이스, 모바일 인터넷의 새로운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앱스토어라는 생태계. 아이폰은 기존의 모든 휴대폰들을 한순간에 구시대 유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 본사 회의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아이폰의 스펙과 기능들이 하나씩 나열되고 있었습니다. 터치스크린, 앱스토어, 혁신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모든 것이 삼성이 그동안 만들어온 휴대폰들을 한순간에 구시대 유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뒤처졌습니다. 한 임원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이폰 앞에서 우리 제품들은 고철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부 분석 결과였습니다. 아이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삼성이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이었습니다. 멀티터치, 관성 스크롤링, 핀치 투줌. 이 모든 기술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마법 같은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건 휴대폰이 아니라 전화기였습니다. 김현석 수석 연구원의 이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뼈아픈 진실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건희 회장은 며칠 동안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평생 1등만 하라고 외쳐온 그에게 이 충격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 아니,
완전히 새로 시작한다. 하지만 시작은 참담했습니다. 삼성의 첫 번째 진정한 스마트폰 시도는 2009년 출시된 삼성 ZZ였습니다. 3.1인치 터치스크린에 자체 OS인 바다바드를 탑재한 이 제품에 대한 내부 기대는 컸습니다. 2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탄생한 작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출시 첫 주 판매량 전 세계단 3만 대, 같은 기간 아이폰 3GS는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사용자 리뷰였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라고요? 버벅거리기만 하고 앱은 거의 없고. 차라리 노키아 피처폰이 낫겠어요. 삼성이 애플을 따라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완전 실망입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아이폰과 경쟁한다는 거죠? 터치 반응도 늦고 인터넷도 느리고 돈이 아까워요. 내부 직원들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원 본사 복도에서는 우리가 정말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직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특히 치명적이었던 것은 앱 생태계의 부재였습니다. 바다 OS에서 돌아가는 앱은 고작 50여 개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대부분이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아이폰 앱스토어에는 이미 10만 개가 넘는 앱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드웨어만 생각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는 완전히 간과했어요. 바다 OS 개발팀장 이종호 상무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이폰을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라 손 안의 컴퓨터였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9년 말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며 각 제조사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삼성에게 기회이자 위기였습니다. 기회라면 이제 OS 개발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고, 위기라면 모든 안드로이드 제조사들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글이 OS를 공짜로 준다고요? 신종균 사장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함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구글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모바일 광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OS는 미끼였고 진짜 목적은 데이터와 광고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내부 갈등이 심했습니다. 바다 OS에 2년간 매진해온 개발팀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뭘 한 겁니까? 이제 와서 구글 OS를 쓴다고요? 자체 OS 없이는 절대 애플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자존심은 어디 갔습니까? 회의실은 연일 경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바다 OS로는 아이폰과 경쟁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2010년 2월 삼성은 안드로이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만의 차별점이 뭡니까? 2010년 초 갤럭시 개발팀 회의에서 나온 이 질문에 아무도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크기를 키운다? HTC가 이미 4.3인치 스크린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개선한다? 소니 에릭슨이 12MP 카메라로 더 앞서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혁신한다? 애플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개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입사 3년차 박민수 대리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어떨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한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화면도 크게, 카메라도 좋게, 배터리도 오래가게, 디자인도 예쁘게. 그리고 가격은 아이폰보다 저렴하게요.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게 가능하면 진작에 했겠죠? 하지만 박 대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안 해본 것뿐입니다. 우리는 반도체도 만들고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메모리도 만들잖아요. 이런 회사가 또 있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삼성처럼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들을
모두 자체 제작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해봅시다. 김현석 수석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스마트폰을. 하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습니다. 삼성은 그 길로 갔습니다. 올인이었습니다. 2010년 상반기 갤럭시 개발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드웨어팀, 소프트웨어팀, 디자인팀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드웨어팀은 성능이 최우선이라고 했고, 디자인팀은 아름다움이 먼저라고 했으며, 소프트웨어팀은 사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화면 크기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아이폰은 3.5인치였는데 삼성은 4인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큽니다. 한 손으로 조작하기 어려워요. 인체공학 전문가가 반대했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죠. 동영상 보기도 편하고 게임하기도 좋고요. 마케팅팀이 찬성했습니다. 문제는 배터리입니다. 화면이 크면 전력 소모가 심해져요. 하드웨어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논쟁이 3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출시 일정은 점점 뒤로 밀렸고 경쟁사들은 하나둘씩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돌파구를 제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파견 나온 조영민 차장이었습니다. 슈퍼 AMOLED를 쓰면 됩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디스플레이입니다. 같은 크기라도 전력 소모는 30% 적고 색 표현력은 50% 뛰어납니다. 이는 혁신이었습니다. 슈퍼 AMOLED 기술은 삼성만의 독점 기술이었고, 이를 통해 큰 화면과 긴 배터리 수명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격이었습니다. 슈퍼 AMOLED는 기존 LCD보다 30% 비쌌고, 이는 제품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자가 이 가격을 받아들일까요? CFO가 우려했습니다. 받아들이게 만들어야죠. 신종균 사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가치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0년 6월 4일 첫 번째 갤럭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갤럭시 S였습니다. 4인치 슈퍼 AMOLED 화면, 일지 HG 프로세서, 500만 화소 카메라, 안드로이드 2.1. 당시로서는 최첨단 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시 직후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또 아이폰 짝퉁이네요. 삼성이 만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안드로이드 폰 중 하나일 뿐이죠. 가장 아픈 지적은 디자인이었습니다. 갤럭시 S는 아이폰과 너무 비슷해 보였습니다. 홈 버튼도 하나, 전체적인 모양새도 비슷했습니다. 위 카피드 더 아이폰. 외국 언론들의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첫 달 전 세계 판매량은 고작 50만 대. 같은 기간 아이폰4는 3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삼성 내부는 또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신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S를 사용해 본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화면이 정말 예뻐요. 아이폰보다 선명한 것 같아요. 배터리가 오래 가네요. 하루 종일 써도 괜찮아요. 카메라 화질이 좋아요. 특히 실내에서. 문제는 이런 장점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랜드 파워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케팅 예산을 3배로 늘린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대형 광고를 게재했고, 유명 연예인들을 모델로 기용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넥스트 비그 신이라는 슬로건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을 직접 겨냥한 비교 광고까지 내보냈습니다. Your phone can't do this. 삼성의 도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삼성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1년 4월 15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애플은 삼성이 자신들의 특허 10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홈 버튼 디자인, 아이콘 배치,
심지어 포장박스 디자인까지 모든 것이 특허 침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삼성, 애플 디자인 표절 논란, 한국 대표 기업의 창의성 의혹, 카피캣 샘성.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스티브 잡스의 발언이었습니다. 삼성은 우리를 베꼈습니다. 그들에게는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한국 기업들의 한계죠. 이는 삼성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부 직원들의 사기였습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우리가 정말 표절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디자인팀은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갤럭시 SE 개발이 한창이었는데 모든 디자인 결정에 이게 애플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 라는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우리는 베낀 게 아닙니다. 디자인팀장 정상윤 상무의 절규였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의 특성상 어느 정도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직사각형 화면에 홈 버튼이 있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하지만 여론은 냉혹했습니다. 심지어 국내 언론들도 삼성, 창의성 부족 지적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라는 식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갤럭시 S의 숨겨진 장점들이 하나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4.0인치의 큰 화면은 동영상 시청과 게임에 최적화되어 있었고 교체 가능한 배터리는 장시간 사용자들에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갤럭시 S는 아이폰보다 $100 이상 저렴했지만 성능은 오히려 더 뛰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서히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이 지역 소비자들에게 갤럭시 S는 매력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아이폰의 절반 가격에 더 좋은 성능이라고요? 화면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동영상 보기가 정말 편해요. 배터리 교체가 되다니. 이건 아이폰이 절대 못하는 거잖아요. 2011년 하반기 갤럭시 S 시리즈의 누적 판매량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월 50만 대에 불과했지만 점점 100만 대, 150만 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말 갤럭시 S 시리즈의 전 세계 누적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아이폰에 비하면 적은 수치였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작은 희망의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갤럭시 SE가 출시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갤럭시 SE는 4.3인치 화면에 8.49의 얇은 두께, 그리고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무엇보다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애플 특허 소송을 의식해서 홈 버튼 모양도 바꾸고 전체적인 디자인 언어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네요. 기술 전문가들의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능이 아이폰 4S보다 좋아요. 카메라 화질이 많이 향상되었네요. 디자인도 나름대로 개성이 있어요. 갤럭시 SE는 출시 첫 달에 200만 대가 팔렸습니다. 갤럭시 S의 4배에 달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삼성이 야심차게 준비한 갤럭시 S3가 출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시 한 달 전 내부 테스터들로부터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배터리가 과열됩니다. 간헐적으로 시스템이 다운됩니다. 카메라 앱이 자주 멈춥니다. 터치 반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갤럭시 S3는 삼성이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야심작이었습니다. 4.8인치 HD 디스플레이, 쿼드코어 프로세서, 800만 화소 카메라, 그리고 혁신적인 S보이스 기능까지. 하지만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출시를 연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 통신사들과의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고 마케팅 비용만 수백억 원이 투입된 후였습니다.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도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쟁 상황이었습니다. 애플은 곧 아이폰 5를 출시할 예정이었고 HTC는 원 X로 큰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실패한다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입지는 치명적으로 흔들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센터의 김현석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20년간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매진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삼성이 피처폰을 만들던 시절부터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온 장인이었습니다. 김 수석은 출시 2주 전부터 본사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않으며 코드를 분석하고 버그를 수정하고 최적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레드불과 커피캔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이 말은 단순한 의지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 자체가 갤럭시 S3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30명의 개발자들이 불철주야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배터리 과열 문제는 CPU 클록 스케줄링을 재조정해서 해결했고 시스템 다운 현상은 메모리 관리 알고리즘을 새로 작성해서 해결했습니다. 카메라 앱 오류는 이미지 프로세싱 라이브러리를 통째로 교체해서 해결했습니다. 코드 한 줄 한 줄이 삼성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김현석 수석의 팀원들에 대한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시 3일 전 모든 버그가 해결되었습니다. 배터리 과열 문제도 시스템 다운 현상도 카메라 앱 오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현석 수석과 그의 팀이 해낸 것입니다. 2012년 5월 29일 갤럭시 S3가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발표회에는 전 세계 기자 2,000여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삼성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발표회였습니다. 디자인드 포 휴먼지, 인스파이어드 바이 네이처, 갤럭시 S3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애플을 의식한 기능 중심의 어필이 아니라 삼성만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와, 이건 정말 다르네요. 화면이 이렇게 선명할 줄 몰랐어요. 배터리가 정말 오래갑니다. S보이스 기능이 신기해요. 진짜 말을 알아듣네요. 디자인이 자연스러워요. 애플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갤럭시 S3는 출시 첫 주에만 전 세계에서 100만 대가 팔려나갔습니다. 이는 삼성 스마트폰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 평가 기관인 컨슈머 리포트에서 갤럭시 S3을 올해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삼성이 드디어 애플을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갤럭시 S3 is the best smartphone WEVE ever tested.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언론들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샘성 갤럭시 S3 비츠 아이폰. 한국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애플의 아성의 균열. 더 라이즈 오브 샘성. 더욱 놀라운 것은 판매량이었습니다. 갤럭시 S3는 출시 3개월 만에 2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이폰 4S는 1,500만 대에 그쳤습니다. 드디어 삼성이 애플을 판매량에서 앞선 것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성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시장 점유율 44%를 기록했고 독일에서는 41%, 프랑스에서는 46%를 차지했습니다. 애플의 텃밭이라고 여겨졌던 서구 시장에서 삼성이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의 진짜 혁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2012년 8월 갤럭시 노트가 출시된 것입니다. 갤럭시 노트는 삼성의 가장 대담한 실험이었습니다. 5.3인치의 거대한 화면에 S펜이라는 전용 스타일러스를 탑재한 이 제품에 대해 전문가들은 또다시 회의적이었습니다. 너무 큽니다. 휴대폰이 아니라 태블릿 아닙니까? S펜? 스티브 잡스가 그토록 거부했던 스타일러스를 다시 부활시킨다고요? 이런 제품이 팔릴 리 없습니다. 주머니에도 안 들어가요. 패블릿 PHABLET라는 이상한 카테고리를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삼성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너무 모험적입니다. 시장에서 외면받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굳이 새로운 실험을 해야 하나요? 하지만 갤럭시 노트 개발팀장 서인호 상무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이에는 분명히 빈 공간이 있습니다. 손글씨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 큰 화면에서 작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분명히 시장이 있어요. 그의 확신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아시아 7개국에서 실시한 소비자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가 5인치 이상의 큰 화면 스마트폰을 원한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에서는 손글씨에 대한 니즈가 컸습니다. 키보드 타이핑보다 손글씨가 더 편하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갤럭시 노트는 출시와 동시에 품절 사태를 빚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해요. 진짜 종이에 쓰는 것 같아요. 회의할 때 메모하기 정말 편해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사진 편집도 할 수 있고 이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에요. 손글씨 문화가 발달한 동양권에서 S펜의 활용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학생들은 강의 노트를 필기했고 직장인들은 회의 메모를 했으며 예술가들은 디지털 스케치를 그렸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갤럭시 노트가 패블릿 PHABLET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했다는 점입니다. 휴대폰도 태블릿도 아닌 그 중간 지점의 새로운 카테고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삼성은 독보적인 일이었습니다. 갤럭시 노트는 출시 6개월 만에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당초 내부 목표였던 300만 대를 3배 이상 뛰어넘는 기록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서인호 상무의 자부심 넘치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경쟁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갤럭시 노트의 성공을 본 HTC, LG, 소니 등이 앞다투어 5인치 이상의 대화면 스마트폰을 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이 시장을 만들고 경쟁사들이 따라오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스마트폰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애플이 시장을 만들고 다른 회사들이 따라왔는데 이번에는 삼성이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삼성전자는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부문 매출이 70조 원을 돌파했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애플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유율 31.3%로 애플 15.6%를 2배 가까이 앞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 언론들은 경악했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조롱했던 삼성이 세계 1위에 오른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기적이라고 표현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동양의 용이 서양의 사과를 집어삼켰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From Zero to Hero, SAMSUNGS 인크레더블 전이라는 특집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별 성과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45%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고 유럽에서도 3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애플의 본고장인 북미에서도 28%를 기록하며 애플 39%과의 격차를 크게 좁혔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갤럭시 개발진들은 7년 동안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수많은 개발자들이 과로로 쓰러졌고 어떤 이들은 가족과의 시간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김현석 수석 연구원의 증언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2시에 퇴근해서 아침 6시에 출근했거든요.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 나가고 자고 있을 때 들어왔죠.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꿔놓았으니까요. 갤럭시 S3 디자인 팀장 정상윤 상무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디자인 하나 확정하는데 3개월이 걸렸어요. 수백 번의 수정을 거쳤죠. 애플 특허 소송 때문에 모든 디자인 요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했거든요.
팀원들이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봤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만의 디자인 언어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요. 이런 희생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애플이 아이폰 6과 아이폰 6 플러스를 출시하며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아이폰 6 플러스는 5.5인치 화면으로 갤럭시 노트에 정면 도전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토록 거부했던 대화면 스마트폰을 애플이 만든 것입니다. 애플이 결국 우리를 따라했네요. 삼성 내부에서는 쾌재를 불렀지만 위기감도 컸습니다. 아이폰 6 시리즈는 출시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삼성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침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브랜드 파워는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같은 5.5인치 화면이라도 아이폰이라는 브랜드가 붙으면 완전히 다른 제품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샤오미, 화웨이 같은 후발 주자들이 저가 고성능 스마트폰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갤럭시의 절반 가격에 80% 성능을 제공하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삼성은 위아래로 협공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015년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2%로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1위였지만 애플 16%과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익성이었습니다.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으로 마진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삼성 내부에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주했나? 혁신이 부족했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삼성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폭발 사고였습니다. 첫 번째 사고 보고는 8월 24일 한국에서 올라왔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이 충전 중 폭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별 사례로 여겨졌습니다.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겠지라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고들이 연이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차 안에 둔 노트 7이 폭발해 차량이 전소된 사건, 중국에서 충전 중이던 노트 7이 폭발해 사용자가 화상을 입은 사건, 심지어 비행기 기내에서 노트 7이 폭발해 비상 착륙한 사건까지. 9월 2일 삼성은 전격적으로 갤럭시 노트 7의 교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체된 노트 7에서도 폭발 사고가 계속 발생한 것입니다. 10월 5일 미국에서 교체된 노트 7이 또다시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설계 자체의 결함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에 나섰습니다. 갤럭시 노트 7 더 폰댓 익스플로즈 SAMSUNGS 나이트메어 한국 기술의 한계에 드러나 더 리턴 오브 SAMSUNGS 익스플로딩 폰츠. 더욱 치명적인 것은 미국 연방항공청 FAA 모든 항공기에서 갤럭시 노트 7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원을 끈 상태로도 기내 반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삼성 역사상 최대의 굴욕이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은 폭탄입니다. 미국 교통보안청 TSA의 발표였습니다. 삼성전자 본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고동진 모바일 사업부장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긴급 임원회의에서 나온 그의 첫마디였습니다. 혁신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장 기본인 안전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우리의 실수입니다. 내부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트 7의 폭발 원인은 배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얇은 디자인을 위해 배터리 공간을 극한까지 줄였고 그 과정에서 배터리가 압박을 받아 폭발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내 테스트 과정에서 이미 몇 차례 유사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시 일정에 쫓겨 충분한 검증 없이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건희 회장의 메시지가 전 직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전 세계에서 갤럭시 노트 7을 전면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판매된 250만 대를 모두 회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콜 비용만 17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손실은 브랜드 신뢰도였습니다. 삼성은 끝났다. 한국 기업의 한계가 드러났다. 품질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이냐? 이제 아이폰만 쓸 거야? 국내외 언론들의 비판은 가혹했습니다. 더욱 아픈 것은 국내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을 자랑스러워했던 국민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 망했다. 역시 한국 기업의 한계, 애플이 최고야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냉혹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동진 사업부장이 직접 전 세계를 돌며 사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그는 한 곳도 빼놓지 않고 찾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의 사과 기자회견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고 사업부장은 30도로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보기 드문 진정성 있는 사과였습니다. We deeply apologize. I take full responsibility. 이런 진정성 있는 사과는 오히려 일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서구 문화에서는 보기 드문 최고 경영진의 직접적인 사과였기 때문입니다. 저런 식으로 사과하는 기업 CEO는 처음 봐요. 적어도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네요. 진정성이 느껴져요. 물론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지만 삼성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분명히 일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안전성 검사 프로세스를 8단계로 늘렸고 전 세계에 3개의 배터리 전용 검사소를 신설했습니다. 품질 관리에만 3조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 문화를 바꿨습니다. 출시 일정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출시 일정이라도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으면 절대 출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년 3월 갤럭시 S8이 출시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걸린 제품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은 정말로 끝장이었습니다. 출시 전까지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노트 7 사태 이후에 누가 삼성 제품을 사겠어요?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용서할까요? 하지만 갤럭시 S8은 모든 우려를 날려버렸습니다. 5.8인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무선 충전, 홍채 인식, 방수 기능,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디자인. 갤럭시 S8은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특히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베젤이 거의 없는 디스플레이는 마치 화면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삼성만의 독창적인 기술이었고 애플조차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미래에서 온 폰 같아요. 화면이 끝까지 이어져 있어서 신기해요.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이전 갤럭시와는 차원이 달라요. 출시 첫 주 판매량 500만 대. 이는 갤럭시 S 시리즈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고객 만족도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95%의 고객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노트 7 사태로 잃었던 신뢰를 단숨에 회복한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존 아이폰 사용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갤럭시 S8으로 갈아탄 아이폰 사용자가 전체 구매자의 26%에 달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아이폰 쓰다가 갤럭시로 바꿨는데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화면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카메라 화질이 아이폰보다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2018년에 일어났습니다. 갤럭시 S9이 출시되면서
삼성이 다시 한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한 것입니다. 점유율 23.4%로 애플 17.8%를 제치고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노트 7 사태로 추락했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건희 회장은 병상에서도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2014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의식을 잃었던 그에게 삼성의 부활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지역별 성과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시장 점유율 35%로 압도적 1위였고 인도에서는 29%, 동남아시아에서는 32%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애플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23%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삼성은 또 다른 혁신을 선보였습니다.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의 출시였습니다. 접으면 4.6인치 스마트폰, 펼치면 7.3인치 태블릿이 되는 이 제품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이었고 삼성이 처음으로 애플보다 앞서 혁신을 이뤄낸 사례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삼성이 애플을 앞섰다. 폴더블 기술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다. 한국이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이건 스마트폰의 미래다. 비록 초기 버전에서는 화면 접힘 부분의 내구성 문제가 있었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갤럭시 Z 플립,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를 연이어 출시하며 폴더블폰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삼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대화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고 삼성의 갤럭시 노트와 S 시리즈가 그 수요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특히 갤럭시 S21 울트라는 S펜을 지원하면서 노트 시리즈의 기능까지 흡수했습니다. 하나의 제품으로 모든 요구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이는 애플도 따라올 수 없는 삼성만의 독창성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을 앞선 것입니다. $1,000 이상 고가 스마트폰 판매에서 삼성이 22%의 점유율로 애플 20%를 제쳤습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삼성이 드디어 애플의 마지막 보루까지 무너뜨렸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삼성이 이겼다. 이제 모든 영역에서 삼성이 1위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국내 반응이었습니다. 노트 7 사태 이후 삼성은 끝났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시 삼성을 응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시 우리나라 기업이야. 삼성이 있어서 자랑스럽다. K-테크놀로지의 자존심이다. 진짜 대단한 회사였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 자랑스럽다. 갤럭시 최고라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인식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과거에는 아이폰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20대들이 이제는 갤럭시가 더 좋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가 출시되면서 삼성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특히 갤럭시 S22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은 전문가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108MP 메인 카메라와 100배 스페이스 줌 기능은 스마트폰 사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카메라가 아니라 망원경이에요. 달 사진까지 찍혀요. 정말 신기해요. 프로 카메라 부럽지 않아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야간 촬영 성능이었습니다. 나이트 모드에서의 사진 품질은 아이폰을 확실히 앞섰습니다. 이는 삼성의 이미지 센서 기술과 AI 알고리즘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삼성이 또 다른 역사를 썼습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에 자체 개발한 차세대 프로세서를 탑재한 것입니다. 그동안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의존해왔던 삼성이 드디어 완전한 독립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종의 부회장의 이 발언은 삼성 임직원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삼성의 자체 프로세서 엑시노스 2300은 퀄컴의 최신 칩보다 성능이 15% 뛰어났고 전력 효율은
20%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삼성이 반도체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AI 기술의 도입이었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에 탑재된 갤럭시 AI는 실시간 통역, 사진 편집, 문서 요약 등 혁신적인 기능들을 제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한국어로 말하면 즉시 헐로로 번역해주고 사진에서 불필요한 객체를 지우면 AI가 자연스럽게 배경을 복원해주는 기능. 이는 애플의 시리보다 훨씬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실시간 통역 기능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100개 언어를 지원했고 정확도는 95%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구글 번역보다도 뛰어난 성능이었습니다. 이제 해외여행 갈 때 번역기가 필요 없어요. 갤럭시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대화할 수 있어요. 정말 미래가 온 것 같아요. 2024년 말 기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부 매출은 연간 23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07년 불과 15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직원 수도 3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삼성의 성공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기술력과 창조력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성공 이후 LG, 현대, SK 등 다른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K-파프, K-드라마와 함께 K-테크놀로지가 한류의 새로운 축이 된 것입니다. 해외에서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물으면 코리어라고 답할 때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노스 코리어? 라고 되묻던 사람들이 이제는 샘성, 갤럭시 라고 환호합니다. 2025년 9월 현재 삼성은 여전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24.1%로 애플 16.8%를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향한 준비입니다. 6G 통신, 메타버스, 양자 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도 삼성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6G 기술에서는 전송 속도가 5G의 100배에 달하는 테라헤르츠 통신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 공개된 갤럭시 S25 시리즈는 완전한 AI 스마트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지어 감정까지 인식해 적절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철수님. 오늘 날씨가 흐리네요. 우울한 기분이 드시나요? 좋아하시는 음악을 들려드릴까요? 갤럭시 S25의 AI 어시스턴트가 사용자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이는 스마트폰을 넘어 개인 비서의 역할까지 하는 혁신적인 기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삼성의 철학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1등만 하라는 경쟁 논리였다면 이제는 함께 성장하자는 상생 철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소협력업체들과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술 전수에도 적극적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에 기술 교육센터를 설립해 현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기능, 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동 패턴 커뮤니케이션, 손목장애인을 위한 눈동자 조작 기능 등 모든 사람이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2007년 절대 성공할 수 없다던 삼성이 불과 18년 만에 세계 최강의 스마트폰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노트 7 사태는 삼성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고객의 신뢰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개선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삼성의 갤럭시는 단순한 스마트폰을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갤럭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그들은 모두 한국의 기술력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각국 선수들이 갤럭시를 들고 셀카를 찍는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미국 선수, 독일 선수, 브라질 선수 모두가 갤럭시로 추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갤럭시가 세계 공통어가 되었네요. 한 외신 기자의 표현이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후배 기업들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삼성의 성공을 보며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제조업 중심의 후진국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기술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에 이어 5위입니다.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당당히 1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김현석 수석 연구원을 비롯해 수만 명의 개발자들, 디자이너들, 마케터들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가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 없이는 이런 기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김현석 수석 연구원은 지금도 갤럭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갤럭시가 정말로 완성되려면 아직 10년은 더 필요해요. 그의 말입니다. 정상윤 상무는 현재 갤럭시의 미래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공중 터치 인터페이스 등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들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의 갤럭시는 지금과 완전히 다를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혁신적일 거예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입니다. 2025년 현재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500조 원을 넘어서며 아시아 최대의 기술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30년까지 연구 개발에 2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AI, 바이오, 로봇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차세대 인재 양성입니다. 삼성은 전 세계 100개 대학과 파트너십을 맺고 우수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 베트남, 폴란드 등의 연구소를 설립해 현지 인재들과 함께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인도 방갈로르 연구소장 라제시 쿠마르 박사의 말입니다. 삼성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구나.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삼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의 화웨이, 샤오미가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고 애플도 끊임없이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구글, 오픈 AI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삼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고 AI 연구에만 연간 10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불굴의 도전 정신과 끈질긴 노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해낸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원의 삼성 디지털시티에서는 수만 명의 연구원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하고 어떤 이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또 다른 이는 뇌-마이너스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2007년 삼성의 휴대폰은 절대 실패할 것이다라고 조롱했던 그 모토로라 임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토로라는 2011년 구글에 매각되었고 2014년에는 중국 레노버에 다시 매각되었습니다. 그 임원은
지금 실리콘밸리의 한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삼성은 세계 최강의 기술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4년 삼성전자가 전 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수상한 팀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아프리카 케냐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갤럭시의 AI 기술을 활용해 농작물 병해충을 진단하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농부들이 스마트폰으로 작물 사진을 찍으면 AI가 즉시 병해충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알려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앱은 현재 아프리카 전역에서 사용되어 수많은 농민들의 생계를 도우고 있습니다. 삼성의 기술이 지구 반대편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케냐의 한 농부 마킴부 씨의 증언입니다. 이 앱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작물병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의 삼성에게 정말 고마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단순히 시장 점유율 1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그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불가능하다던 모든 예측을 뒤엎고 조롱을 박수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통신,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서도 대한민국이 그리고 삼성이 선두에 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휴대폰은 절대 실패할 것이다라던 그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전 세계가 말합니다. 삼성이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갤럭시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드렸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은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모델이 무엇인가요? 처음 사용해본 갤럭시는 어떤 것이었나요? 그때의 감동과 추억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